갑이 자기 시계를 을에게 빌려주었다. 을은 그 시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갑은 말한다. 그 시계는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을은 말한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누가 점유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인가다.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물건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강한 지배권이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 남에게 빌려주는 것, 팔아버리는 것, 버리는 것 모두 소유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점유는 사실상 지배다. 반면 소유권은 법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점유자와 소유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례에서 을은 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점유자다. 하지만 시계의 주인은 갑이다. 을이 빌려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갑은 소유자로서 을에게 시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목적물이 무엇인지 본다. 그 다음 누가 소유권자인지 본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물건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들고 있나만이 아니라 누가 법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가이다. 갑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갑은 그 건물에 직접 살 수도 있고 을에게 임대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병에게 팔 수도 있다. 을은 말한다. 소유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뭔가요? 여기서 봐야 한다. 소유권의 내용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이란 물건을 직접 쓰는 것이다. 집에 사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시계를 차는 것이 사용이다. 수익이란 물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건물을 임대해서 차임을 받거나 토지에서 농작물을 얻거나 돈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처분이란 물건의 법적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물건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버리는 것이 처분이다. 사례에서 갑은 건물 소유자이므로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 을에게 임대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다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률, 계약, 이웃의 권리, 공공질서에 의해 사용수익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이다. 그리고 사안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사용인지 수익인지 처분인지 나누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유자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어떤 권능을 행사하려는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세워지면 옆집 을의 햇빛이 거의 막히고 담장도 경계를 넘을 위험이 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에 제가 짓는 건데 무슨 문제입니까? 을은 말한다. 소유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무제한인가?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물건이다. 하지만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소유권 행사도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규제처럼 공법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이웃 토지의 소유권이나 점유, 생활 이익을 침해하면 민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유권자가 자기 땅을 사용하더라도 경계를 침범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된다. 특히 권리 행사가 오로지 타인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 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 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소유권자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행사하는지 본다. 그 다음 그 행사가 법률상 제한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신의성실이나 권리 남용까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권은 강한 권리지만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물건인가만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한계를 넘어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다. 갑과 을은 서로 붙어있는 토지의 소유자다. 갑이 자기 토지를 사용하려면 을의 토지를 조금 지나가야 한다. 갑은 말한다. 제 땅을 쓰려면 옆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제 땅인데 왜 지나갑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각자 소유권만 주장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토지는 서로 붙어있다. 한 토지의 사용이 옆 토지의 사용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법은 이웃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한다.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한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제한이자 조정이다. 내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의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이용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 경계, 배수, 통행, 담장, 가지나 뿌리 문제처럼 이웃 토지 사이에서 자주 충돌이 생긴다. 이때 법은 각 소유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 사례에서 갑의 토지가 공로와 통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갑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해도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이웃한 부동산 사이의 문제인지 본다. 그 다음 단순한 소유권 주장인지 상린관계 규정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각자의 소유권 행사를 조정하는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땅이냐만이 아니라 서로 붙은 땅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가이다. 갑의 토지는 도로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갑이 자기 토지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을의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갑은 말한다. 이 땅을 쓰려면 을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제 땅인데 왜 지나갑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인가?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토지는 사실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다만 남의 땅을 마음대로 아무데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행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례에서 갑이 자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 갑은 을 토지에 대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는 없다. 을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길을 골라야 한다. 또 통행으로 을에게 손해가 생기면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갑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않는지 본다. 그 다음 통행이 필요한지 본다. 마지막으로 통행 장소와 방법이 주위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인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나가 아니라 그 통행이 꼭 필요하고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인가이다. 갑의 토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갑은 자기 토지에서
토지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을의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갑은 말한다. 길이 없으니 을 토지를 통행하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럼 제 토지를 쓰는 손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을의 손해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가?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위해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토지를 공짜로 마음대로 쓰라는 뜻이 아니다. 통행으로 인해 주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사례에서 갑이 을의 토지를 지나가면서 을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거나 토지 일부를 길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을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보상 문제와 통행권 인정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않고 통행이 꼭 필요하다면 을은 단순히 보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통행 자체를 막기 어렵다. 대신 을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요구하고 필요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주의 토지 통행권 성립 여부를 본다. 그 다음 통행 장소와 방법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통행으로 인한 손해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지나갈 수 있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고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이다. 갑은 큰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갑은 그 토지를 나누어 안쪽 땅은 을에게 팔고 바깥쪽 땅은 자기가 그대로 가졌다. 그런데 을이 산 안쪽 땅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을은 말한다. 제 땅에서 나가려면 갑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갑은 말한다. 남의 땅을 지나가려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처음부터 길 없는 땅이었는가? 아니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길 없는 땅이 생긴 것인가? 일반적인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는 통행권자가 주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나누어 팔면서 도로와 통하지 않는 땅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안쪽 토지를 산 사람은 바깥쪽 토지를 지나갈 수 있어야 자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남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의 토지 통행권과 달리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길 없는 상태가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인지 본다. 그 다음 그 상태가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것인지 본다. 그렇다면 통행할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양도 후 남은 토지가 된다. 그리고 보상 여부도 일반 주의 토지 통행권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양도에 관련된 토지를 통행하는 특칙이 문제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길 없는 땅인가 뿐만 아니라 왜 길 없는 땅이 되었는가이다. 갑의 토지는 을의 토지보다 위쪽에 있다. 비가 오면 갑의 토지에서 생긴 빗물이 자연스럽게 을의 토지 쪽으로 흘러간다. 을은 말한다. 왜 갑 땅의 물이 제 땅으로 내려옵니까? 맞겠습니다. 갑은 말한다. 원래 지형상 물이 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물의 흐름이 자연적인 흐름인가? 인위적으로 만든 흐름인가? 상린관계에서는 이웃 토지 사이의 물 문제도 조정한다. 토지는 높낮이가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낮은 토지의 소유자는 높은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라고 볼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이 일부러 물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지형상 자연스럽게 물이 흐른 것이라면 을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갑이 배수로를 만들어 원래보다 많은 물을 을 토지로 흘려보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자연적인 흐름은 참아야 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손해를 키우는 행위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물이 흐른 원인을 본다. 지형에 따른 자연유수인지 인위적인 배수인지 나눈다. 자연유수라면 낮은 토지 소유자의 승수의무를 검토한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거나 손해를 증가시켰다면 방해제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의 흐름에 관한 상린관계는 이웃 토지 사이에서 자연적인 물의 이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물이 넘어왔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온 물인가? 사람이 억지로 흘려보낸 물인가이다. 갑은 자기 건물이 외벽을 수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외벽이 을의 토지와 너무 가까워서 갑의 토지 안에서만 공사하기 어렵다. 갑은 말한다. 외벽을 고치려면 잠깐 을의 토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을은 말한다. 제 땅인데 왜 들어옵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자기 토지나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건물의 수리나 담장 공사처럼 필요한 작업을 하려면 이웃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민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한다. 다만 이것은 남의 토지를 마음대로 쓰는 권리가 아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용기간도 최소한이어야 하고 방법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이어야 한다. 사례에서 갑이 자기 건물 외벽을 수리하기 위해 을의 토지에 잠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인지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토지를 넓게 점유하거나 오랫동안 자재를 쌓아둘 수는 없다. 또 을에게 손해가 생기면 갑은 이를 보상해야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이웃 토지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사용 범위와 방법이 필요 최소한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인지사용 청구권은 자기 토지나 건물을 이용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남의 땅을 쓸 수 있나가 아니라 그 사용이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인가이다. 갑과 을은 서로 붙어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토지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갑은 말한다. 여기까지가 제 땅입니다. 을은 말한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 땅입니다. 둘은 결국 담장을 세우는 문제로 다투게 된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이웃 토지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확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토지는 서로 붙어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면 사용 범위, 담장 설치, 침범 여부가 계속 문제된다. 민법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다. 담장은 두 토지 사이를 구분하는 시설이다. 이웃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두 사람은 경계표 설치나 담장 설치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갑이 자기 마음대로 을의 토지를 침범해서 담장을 세우면 안 된다. 먼저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인접한 토지 사이의 문제인지 본다. 그 다음 경계가 불분명한지, 경계표나 담장 설치가 필요한지 본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과 토지 침범 여부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경계표와 담장에 관한 규정은 이웃 토지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린관계 규정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넓게 쓰고 있나가 아니라 정확한 경계가 어디이고 그 경계에 맞게 설치했는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 위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건물이 을의 토지 경계선에 아주 가깝게 지어질 예정이다. 을은 말한다. 너무 가까이 지으면 제 토지 이용에 불편이 생깁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에 제가 건물 짓는 건데 왜 문제입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도 이웃 토지와의 관계에서 제한을 받는가? 소유권자는 자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는 서로 붙어있다. 한쪽이 경계선 바로 옆에 건물을 지으면 통풍, 채광, 수리, 사생활, 경계 분쟁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경계선 부분의 건축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둔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경계선에 바짝 붙여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제한을 위반하면 이웃 토지 소유자가 공사 중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거나 상대방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까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갑이 자기 토지에 건축하는지 본다. 그 다음 건물이 경계선에 너무 가까운지 본다. 그리고 우리 공사 중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경계선 부근 건축 제한은 자기 토지 사용과 이웃 토지 보호를 조정하는 상린관계 규정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땅에 짓는 건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경계와의 거리 제한을 지키는가이다. 갑은 자기 건물에 새 창문을 냈다. 그런데 그 창문은 을의 집안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을은 말한다. 창문을 열 때마다 제 집안이 다 보입니다. 갑은 말한다. 제 건물에 창문 낸 건데 왜 문제입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자기 건물의 창문이라도 이웃의 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가? 소유자는 자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용이 이웃의 사생활이나 생활상 평온을 침해하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경계선 가까이에 이웃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이나 마루 같은 시설을 둘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면시설이란 상대방 쪽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시설을 말한다. 사례에서 갑의 창문이 을의 주거 내부를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을은 갑에게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갑이 자기 건물에 창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생활상 평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경계선 부근에 창문이나 마루 같은 시설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시설에서 이웃 주거 내부를 볼 수 있는지 본다. 그렇다면 차면시설 설치 의무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차면시설은 자기 건물 사용과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조정하는 상린관계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건물에는 창문인가가 아니라 그 창문이 이웃 집안을 직접 들여다보게 하는가이다. 갑의 토지에 있는 나무가 을의 토지 쪽으로 자랐다. 나무까지는 을의 마당 위로 넘어오고 뿌리는 을의 땅 속으로 뻗어들어왔다. 을은 말한다. 남의 나무가 제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갑은 말한다. 나무는 제 땅에 심은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넘어온 것이 가지인가 뿌리인가? 이웃 토지 사이에서는 나무도 분쟁이 된다. 나무 자체는 갑의 토지에 있지만 가지나 뿌리가 을의 토지로 넘어오면 을의 토지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먼저 가지는 곧바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을은 갑에게 그 가지를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제거하지 않으면 을이 직접 제거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뿌리는 다르다. 뿌리가 을의 토지 안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을이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뿌리는 땅 속에서 을의 토지를 직접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웃 토지에서 넘어온 것이 나무가지인지 뿌리인지 본다. 가지라면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는 구조다. 뿌리라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웃 나무가 넘어온 경우 가지는 제거 청구가 먼저 문제되고 뿌리는 직접 제거가 가능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남의 나무인가가 아니라 넘어온 것이 가지인가 뿌리인가이다. 갑이 산책하다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의자를 발견했다. 의자는 누가 봐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버린 물건처럼 보였다. 갑은 말한다. 주인 없는 물건이면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을은 말한다. 남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물건이 정말 무주물인가? 무주물이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한다.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물건도 있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주인 없는 물건이 된 경우도 있다. 민법은 무주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이것을 무주물 선점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의자가 명백히 버려진 물건이라면 갑이 자기 것으로 가지겠다는 의사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길에 놓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물은 아니다. 누군가 잠시 놓아둔 물건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일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무주물이 아니라 유실물 문제가 된다. 유실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물건이 동산인지 본다. 그 다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물건인지 나눈다. 무주물이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무주물 선점은 주인 없는 동산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가져갔나가 아니라 정말 주인 없는 물건이었나이다. 갑이 길을 걷다가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갑은 말한다. 제가 주었으니까 제 것 아닌가요? 을은 말한다. 그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물건이 무주물인가? 유실물인가? 무주물은 주인 없는 물건이다. 버려진 물건처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무주물 선점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실물은 다르다. 유실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잃어버린 물건이다. 즉 주인이 여전히 있다. 사례에서 지갑은 누가 봐도 잃어버린 물건이다. 신분증까지 들어있다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갑이 지갑을 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갑은 유실물을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예외적으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물건이 버려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구별한다. 버려진 물건이면 무주물 선점을 검토한다. 잃어버린 물건이면 유실물 습득 규정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실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주었나가 아니라 소유자가 버린 물건인가 잃어버린 물건인가이다. 갑이 자기 토지를 파다가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을이 말한다. 그 도자기는 예전에 누군가 묻어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물건이 매장물인가? 매장물이란 땅속이나 건물 안 등에 묻혀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그냥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의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먼저 발견자는 그 물건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 안에서 매장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권리귀속이나 분배 문제가 생긴다. 사례에서 갑이 자기 토지에서 도자기를 발견했다면 갑이 발견자이자 토지 소유자다. 하지만 을의 토지를 파다가 발견했다면 갑이 혼자 전부 가져갈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물건이 매장물인지 본다. 그 다음 발견자가 누구인지, 그 장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다. 그리고 신고 등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매장물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땅속이나 물건 안에 묻혀있던 물건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디서 나왔나만이 아니라 누가 발견했고 그 장소는 누구 소유인가이다. 갑이 자기 건물에 비싼 창문을 설치했다. 그런데 그 창문은 을의 것이었다. 을은 말한다. 그 창문은 제 물건입니다. 떼어가겠습니다. 갑은 말한다. 이미 건물에 붙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물건이 독립성을 잃고 다른 물건의 일부가 되었는가? 부합이란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해서 분리하기 어렵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창문, 벽돌, 배관, 바닥재가 건물에 설치되면 보통 건물의 일부가 된다. 이 경우 원래 창문이 을의 것이었다고 해도 건물에 부합되면 그 창문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즉 을이 곧바로 내 창문이니 떼어가겠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창문이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 부분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을에게 아무 권리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을의 물건이 갑 건물에 붙어서 갑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두 물건이 결합했는지 본다. 그 다음 분리 가능성, 분리할 때의 손상, 경제적 가치를 본다. 독립성을 잃었다면 부합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합은 물건이 다른 물건에 결합하여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물건처럼 되는 경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원래 누구 물건이었나가 아니라 묻은 뒤에도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갑의 쌀 10호대와 을의 쌀 10호대가 창고에서 섞여버렸다. 섞인 뒤에는 어느 쌀이 갑의 것인지 어느 쌀이 을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은 말한다. 원래 제 쌀이 있었으니 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을도 말한다. 제 쌀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물건들이 섞여서 각자의 물건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는가? 혼화란 여러 사람의 물건이 섞여 원래의 물건을 식별하기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쌀, 기름, 술, 곡물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이 섞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섞인 물건을 다시 원래 주인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각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섞인 물건 전체에 대해 공유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의 쌀과 을의 쌀이 같은 품질로 섞여 구별할 수 없다면 갑과 을은 섞인 쌀 전체에 대해 각자의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갑이 10호대, 을이 10호대를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절반씩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쪽 물건이 주된 물건이고 다른 쪽 물건은 부수적인 경우라면 부합과 비슷하게 주된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물건들이 섞였는지 본다. 그 다음 섞인 뒤에도 각자의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 본다.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를 검토하고 각 물건의 가액이나 수량 비율에 따라 공유 관계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혼화는 여러 사람의 물건이 섞여 원래 누구의 물건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원래 누구 물건이 있었나가 아니라 섞인 뒤에도 각자의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갑의 나무를 을이 가져다가 책상으로 만들었다. 갑은 말한다. 그 나무는 제 것이었으니 책상도 제 겁니다. 을은 말한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새 물건이 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원래 재료와 가공으로 생긴 물건 사이의 관계다. 가공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노동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무로 책상을 만들거나 천으로 옷을 만들거나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다. 원칙적으로는 재료 소유자가 새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새 물건은 기존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갑의 나무로 을이 책상을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상은 갑에게 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을의 가공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면 가공자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을이 고도의 기술로 비싼 조각품을 만든 경우라면 가공자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든 상대방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남의 재료에 가공이 있었는지 본다. 그 다음 재료의 가치와 가공으로 증가한 가치를 비교한다. 원칙은 재료 소유자 귀속이고 예외적으로 가공 가치가 현저히 크면 가공자 귀속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공은 남의 물건에 노동을 더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만들었나만이 아니라 재료의 가치와 가공의 가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중요한가이다. 갑의 건물에 을의 자재가 붙어버렸다. 창문, 배관, 바닥재가 이미 건물과 하나처럼 설치되었다. 을은 말한다. 그 자재는 제 겁니다. 떼어가겠습니다. 갑은 말한다. 이미 건물 일부가 되었으니 제 건물에 붙은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부합, 혼화, 가공처럼 물건이 결합하거나 섞이거나 새 물건이 되면 원래 소유권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이때 법은 물건의 경제적 일체성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 귀속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을의 자재가 갑 건물에 부합되면 그 자재는 갑 소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을의 자재가 갑에게 귀속되면 갑은 을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다. 반대로 을은 자기 물건을 잃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 귀속과 별도로 모상 문제가 남는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을이 자재 자체를 떼어갈 수는 없더라도 갑에게 그 가치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부합, 혼화, 가공 중 어떤 첨부인지 본다. 그 다음 새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첨부에서는 소유권 귀속 문제와 모상 문제를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주인이 되었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이다.